성도들 제2권 제34장 사악한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으니 우리가 복수결혼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소책자 1885년 3월 8일 27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이다 우다는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겨울 끝자락의 따스한 날이 아무리 반갑더라도 바깥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이다는 거의 매일 해가 질 때까지 집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 보안관의 눈에 띌 위험이 있었다. 성도들은 법망을 피해 숨어 지내는 생활을 가리켜 지하 생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다가 도망치듯 애리조나 세인트 존스의 집을 나와 지하 생활에 들어간 지도 이제 8개월째가 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여러 아내를 둔 혐의로 기소되어 5명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에는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중 몇몇은 성도들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당시 데이비드가 아이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애리조나에는 몰몬을 위한 법이나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재판 결과 6명 중 5명이 일부다 처제를 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 중 3명은 3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3,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시건 디트로이트의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유일하게 데이비드만은 유죄 선고를 피했으나 그것은 단지 검찰이 아이다를 비롯해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더 찾고자 재판을 6개월 후로 미뤘기 때문이었다. 아이다는 애리조나를 떠난 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130km가량 떨어진 니파이라는 마을로 가서 데이비드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아이다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그녀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다. 아이다는 그때까지 시가의 가족들과 지내본 적이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낯선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수결혼을 한 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는 다른 여성들을 포함한 새로운 이웃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아이다는 이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길고도 외로운 나날을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이다의 생일이 되자 니파이에 있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들이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곧 부모님과 데이비드, 그리고 데이비드의 첫 번째 부인인 엘라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데이비드를 못 본 지도 거의 6개월이 되어갔다. 게다가 첫 출산을 몇 주 앞둔 상황인지라 그녀는 데이비드의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다. 생일 파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다는 애리조나에서 온 신문 한 부를 받았다. 신문을 편 아이다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인 로이스 프렛 헌트의 부고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로이스는 이제 겨우 48이었고 아이다는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친구들은 아이다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신문을 가져간 뒤 해질 역까지 곁을 지켜주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진통을 시작한 아이다는 푸른 눈을 가진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고 딸에게 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다는 그 뒤 몇 주 동안 슬픔과 기쁨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에게 폴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소중한 어린 딸을 축복으로 받았다. 이제 내게 살아야 하고 또 힘써 일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해 봄 유타 북부에서는 세그위치와 그의 아내 모요가 그리고 그 외 16명의 쇼션족 인디언이 로건 성전을 향해 언덕을 올랐다. 1년 전에 완공되어 헌납된 로건 성전은 유타 북부 및 아이다호 남부 성도들의 신앙과 노고에 대한 증거 그 자체였다. 세그위치를 비롯한 쇼션족 성도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쇼션족은 성전에 이르기 위해 길고 험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세그위치와 200명이 넘는 쇼션족 인디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 지도 12년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와드에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다. 세그위치와 모요가는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임봉받았고, 세그위치의 아들인 프랭크 팀빈부 원어는 쇼슌족을 위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하지만 베어강 유역에 머물던 중 미국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일은 여전히 쇼슌족 생존자들의 뇌리 속에 남아 그들을 괴롭혔고, 한편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른 고난들과도 맞서야 했다. 세그위치와 그의 부족민들은 교회 회원이 된 후 아이다호 남부의 땅을 얻어 정착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몇 달 후, 근처 마을에 사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주민들은 백인 성도들이 인디언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을 공격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쇼슌족을 위협하여 추수철이 시작될 무렵 그들에게 땅을 버리고 떠날 것을 강요했다. 쇼슌족은 이듬해에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메뚜기 떼와 농장을 벗어난 가축들이 밭에 침입해 그들이 심은 곡물을 먹어 치워버렸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존 테일러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곧 그들에게 유타의 북쪽 경계 쪽의 땅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그들의 작은 마을인 와샤키에는 여러 채의 집과 가축우리가 있었으며 대장간과 협동조합 상점도 하나씩 있었고 학교 건물도 들어서 있었다.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은 몹시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그위치와 그의 부족민들은 성전 건축에도 계속 힘을 보탰다. 쇼슌족의 남성들은 없는 시간을 짜내어 우마차와 기차를 이용해 로건으로 가서 석재 운반 일을 도왔다. 그 외의 시간에는 성전 외벽을 고정할 때 쓰는 회반죽을 준비하거나 내벽을 칠할 석회를 배합했다. 회반죽, 회나 시멘트에 모래를 섞고 물로 갠 것으로 주로 벽돌이나 석재 따위를 쌓는 데 쓰인 옮기니 성전이 헌납될 때까지 그들이 이 성스러운 건축물에 바친 노동 시간은 수천 시간에 달했다. 세그위치는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 손에는 베어강 학살 당시 생긴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몫을 해냈다. 쇼슌족 인디언들은 그 학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많은 생존자들은 그 참사가 있었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로 자신의 나이를 세었다. 그들은 그때 떠나 보낸 부모와 형제자매, 남편과 아내, 자녀와 손주들을 잊지 못했다. 학살이 일어나던 그날, 세그위치는 자신의 부족민들을 살해하는 군인들을 막아 내지 못했다. 그러나 1885년 봄, 세그위치와 쇼슌족 인디언들은 성전에서 나흘을 보내며 베어강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과 세상을 떠난 그들의 친척들을 대신해 의식을 수행했다. 1885년 6월, 조셉 스미스 3세와 그의 동생 알렉산더가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려 유타 준주를 찾았다. 이전에 그들의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처럼 두 형제는 유타 안팎의 성도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결코 복수결혼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납득시키려 했다. 성도들은 그들이 온 것을 예의주시했는데 히버와 빌리트 킴볼의 56살 된 딸 헬렌 휘트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헬렌은 이 형제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조셉 3세가 자신의 아버지 선지자 조셉에 대해 이야기한 여러 주장을 반박하며 플로렐 메리지 에즈 토트 바이 더 프라피트 조저프,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이라는 소책자를 펴낸 적이 있었다. 조셉 스미스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헬렌은 선지자가 복수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 헬렌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복수결혼의 원리를 가르치며 그녀에게 조셉에게 임봉될 의향을 물었을 당시 헬렌은 14살이었다. 처음에 헬렌은 반발심이 들었고 아버지의 말에 몹시 화를 냈다. 그러나 그 하루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던 헬렌은 아버지는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무엇도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헬렌은 조셉의 아내가 되면 자신과 가족이 승형에 이르고 자신의 가족이 조셉과 영원히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그와의 임봉에 동의했다. 이 결혼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관습적인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헬렌의 나이에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긴 했으나 헬렌은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조셉의 몇몇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헬렌은 영원만을 위해 선지자에게 임봉되었다. 헬렌과 조셉이 만나서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헬렌이 조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시사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나부에서 복수결혼을 한 다른 여성들처럼 계속 자신이 임봉된 사실을 비밀에 붙였으며 자신의 부모와 한 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헬렌의 몇몇 또래들은 이성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자신이 일부 사교 모임에 더는 가지 않는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려 할 때 그녀는 난감함을 느꼈다. 선지자가 사망한 후 헬렌은 뉴얼과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의 아들인 호러스 휘트니와 결혼했다. 당시 17살이던 헬렌과 22살이던 호러스는 서로 깊이 사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며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원히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나부 성전의 제단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식을 올렸다. 헬렌이 이미 조셉 스미스에게 영혼을 위해 임봉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유타에 정착한 후 헬렌은 호러스가 노시 블록샘과 메리 크레바스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다. 노시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메리와 헬렌은 서로 이웃에 살며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다. 헬렌과 호러스는 38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며 헬렌은 11명의 자녀를 낳았다. 호러스는 1884년 11월 22일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헬렌은 종종 대절의 뉴스와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글을 쓰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복수결혼은 헬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복수결혼을 힘껏 옹호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강한 간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복수결혼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헬렌은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을 쓰고 몇 년 후에 위 프랙티스 플로렐 메리지, 우리가 복수결혼을 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소책자를 냈다. 여기에는 복수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책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마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며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는 악이 거할 자리란 없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친절을 베풀게 된다. 글을 쓰느라 때로는 진이 빠져 지치기도 했지만 헬렌은 그렇게 번 돈을 신문을 구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헬렌은 여러 편의 사설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 무자비한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을 비판했다. 헬렌의 글은 동료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1885년 8월에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장차 그들을 대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헬렌은 조셉 3세가 자신의 아버지는 복수결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헬렌이 기차를 타고 유타 중부를 지나는데 한 남자가 그녀가 탄 칸으로 들어와서 바로 앞자리에 앉았다. 그는 교회의 회원인 것 같지는 않았으며 헬렌은 그가 일부다 처제 금지법을 강행하기 위해 그곳에 온 정부의 관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낯선 남자가 기차에서 내린 뒤 헬렌은 그가 조셉 스미스 3세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헬렌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는 더 대담하게 그를 비판하고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헬렌은 생애의 대부분을 호러스의 아내로 살았지만 자신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임봉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맺은 관계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항상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헬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축복을 모두 얻고 싶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녀가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녀는 그분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 아이다 우달은 딸을 낳고 몇 달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해 이동하며 유타에 사는 여러 친구와 친척의 집을 몇 주에 한 번씩 전전하며 지냈다. 데이비드는 1885년 8월에 재판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의 일부다처제 혐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했기에 그 대신 얼마 전 세인트 존스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들이댄 위증죄 혐의로 눈을 돌렸다. 아이다와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서로 얼굴을 본 것은 폴린이 태어나고 2달이 지난 1885년 5월의 일이었다. 그 후로 아이다는 데이비드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는 편지에서 자신 때문에 아이다가 이 모든 일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때로는 당신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가명으로 이곳저곳으로 몸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데이비드는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고 했기에 아이다는 더욱더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이 되리라고 내다봤다. 아이다는 애리조나에서 열릴 재판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폴린을 돌보며 안정을 얻었다. 아기를 보살피는 일은 그녀가 때로 소모적인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8월 17일, 데이비드가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다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적어도 자신은 애리조나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사도인 조지 티즈데일은 그녀에게 계속 숨어 지내라고 권고했다. 만일 데이비드가 설득력 없는 위증죄에 대해 사면 조치를 받으면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시 그가 일부다처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발버둥칠 것이었다. 아이다는 티즈데일의 권고에 따라 애리조나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의 소식이 궁금해서 애간장을 태웠다. 데이비드는 한 달에 한 번만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으므로 아이다는 엘라가 그의 편지를 그대로 베껴서 적어 보내주는 것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히 1885년 10월에 막내 메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엘라도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다는 석 달 동안 데이비드의 편지를 전혀 받아 보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보낸 편지들이 뭉치로 도착했을 때 아이다는 남편이 그녀를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아이다에게 죄가 씌워질까 염려하여 그녀를 그녀의 어머니 이름인 로이스 프레스로 지칭했다. 그해 가을 보안관들의 눈을 피해 솔트레이크 시티 남쪽에 은신해 있던 테일러 회장은 제이컵 게이츠에게 다시 선교사 부름을 주고 하와이로 갈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이 하와이 제도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6년이 흘러 있었다. 그동안 그는 지금은 수사라는 이름을 쓰는 수지 영과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프로보에 살며 함께 세 자녀를 길렀고 곧 한 아이가 더 태어날 예정이었다. 수사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들인 베일리도 그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딸인 리아는 아직도 유타 북부에 있는 친가에서 살고 있었다. 제이컵이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받자 수사는 불안감과 함께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선교사 부름장에는 제이컵이 불과 3주 뒤에 하와이로 떠나도록 되었으므로 그는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선교사들은 임지의 가족을 동반하기도 했는데 그의 부름장에는 가족을 데려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수사는 제이컵과 함께 가고 싶었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았다. 이튿날 수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부름장 분위기로 보아 그이는 이 여행에서 저는 배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어머니께서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이컵은 곧바로 부름을 받아들였지만
테일러 회장에게 수사와 자녀들이 함께 가도 좋을지 문의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저는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컵은 수사가 전에 하와이에 가 보았으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답은 즉시 오지 않았고 수사는 제이컵을 홀로 떠나보내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다 그녀는 이미 다른 3명의 선교사가 나이에로 가족들을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 승인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이에는 주거시설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사는 자신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타를 떠날 날이 겨우 일주일이 남았을 무렵 제이컵은 가족을 동반해도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수사와 제이컵은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수사의 전 남편인 엘마 덤퍼드에게 편지를 보내어 10살 된 베일리가 함께 하와이로 가도 좋을지 의견을 물었다. 엘마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수사의 가족이 하와이로 출발할 때까지 묵묵부답을 일관했다. 그러던 그가 보안관보를 대동하고 솔트레이크 시티의 기차역에 나타났다. 엘마는 자신이 베일리를 유타에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명령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베일리는 항상 수사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수사는 엘마가 베일리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졌다. 수사는 무너지는 가슴으로 베일리와 헤어졌고 베일리는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돌아가려 했다. 수사와 제이컵은 곧바로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하와이로 향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수사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고 몸도 아팠다. 배가 호놀룰루에 닿자 체포를 피해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조셉 F. 스미스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튿날 아침에 나이에로 갔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인 성도들이 저녁 식사와 음악회를 준비하여 그들을 맞았다. 수사와 제이컵은 곧 나이에서의 삶에 안착했다. 수사는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운 경관이 감탄스러웠지만 갖가지 야생동물과 해충이 들끓는 선교사 숙소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녀는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다음과 같이 농담조에 글을 기고했다. 조금이라도 외롭다고 느낄 때면 내게는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생쥐와 쥐, 정갈, 진해, 바퀴벌레, 벼룩, 모기, 도마뱀,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그들이다. 수사는 거의 늘 유타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했다. 하와이에 도착하고 몇 달 후 베일리의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요. 수사는 적어도 베일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에서 위안을 받았다. 1885년 초에 은신에 들어간 존 테일러는 자신보다 몇 주 앞서 은신 생활을 시작한 조지 큐캐넌과 합류했다. 지금껏 그들은 솔트레이크 시티 안팎에 사는 몇몇 충실한 성도들의 집을 은신처로 삼아 지냈으며 이웃이 수상한 행동을 시작하거나 존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거처를 옮겨 다녔다. 계속되는 보안관의 추적 속에서 그들은 절대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제1회장단은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통해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비밀리에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만났다. 도시로 가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었다. 복수결혼을 한 교회의 지도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연방 보안관들은 11월에 사도 로렌조 스노우를 체포했다. 로렌조는 71살에 건강도 좋지 않았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불법 동거에 대한 기소를 피하고자 자신의 여러 가족 중 한 가족과만 생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소송에 관여한 판사 한 명은 그가 모든 아내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로렌조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들을 포기하고 이 성스러운 임무를 훼손하느니 1000번이라도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1886년 1월 판사는 3건이 불법 동거 혐의로 로렌조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 다음 달
에린 아일랜드 보안관과 몇몇 보안관보가 조지 큐캐넌의 농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그곳에 살던 가족들에게 소환장을 내밀었다. 그런 후 아일랜드는 조지에 대해 $500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자신에게 현상금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조지는 인간 사냥개들 자신을 뒤쫓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지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존과 갈라져 있기로 했다. 존도 이에 동의하고 조지에게 멕시코로 가도록 조언했다. 며칠 뒤 턱수염을 깎은 조지는 눈에 띄지 않고 유타를 벗어날 수 있기 바라며 기차에 올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조지가 유타를 떠났다는 말이 새어나갔고 최고 보안관이 기차에 올라타서 그를 체포했다. 뒤이어 조지를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로 호송하기 위해 아일랜드 보안관이 왔다. 기차가 출발할 무렵 조지에게 다가온 한 교회 회원은 귓속말로 기차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기 전에 일단의 성도들이 그를 구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칸 바깥에 있는 승강구로 나갔다. 그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조지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서부의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적당한 시점에 뛰어내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내리게 될 수도 있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황량한 땅을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휘청였고 그 바람에 조지는 기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는 추락하여 머리와 몸의 왼편을 땅에 세게 부딪혔다. 기차는 굉음을 내며 차디찬 잿빛 사막을 향해 저 멀리 사라졌다. 조지는 의식을 반쯤 잃은 채 차디찬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콧등은 부러져서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한쪽 눈썹은 뼈가 보이도록 깊이 파여 얼굴과 옷이 피범벅이 되었다. 조지는 몸을 일으킨 후 천천히 선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그는 이쪽으로 다가오는 보안관보를 발견했다. 조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아일랜드 보안관이 기차를 세운 것이었다. 조지는 절뚝이며 보안관보에게 다가갔고 보안관보는 그를 가까운 마을로 데려갔다. 조지는 그곳에서 어떤 성도도 그의 체포를 막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손안에 있었다. 1883년 가을, 아나는 노르웨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나는 9월에 페트롤리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최대한 빨리 유타의 집으로 가려고 해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설령 그것이 목숨이라 해도 말이야. 그러나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가족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상황에서 아나는 이주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2명의 귀환 선교사와 한 노르웨이 성도가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기부하게 되었다. 한스도 얼마쯤 여비를 보탰고 교회는 아나가 자신의 11조 중 일부를 가족의 배삭을 지불하는 데 쓰도록 승인했다. 아나는 노르웨이에서 마지막으로 상호부조의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지상에 세워졌으며 이 왕국 건설을 도울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상호부조의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녀는 자신과 자매들이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여 자신과 그들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기원했다. 1883년 10월, 아나와 존, 오스본에는 오슬로에서 영국행 배에 올랐다. 그들의 동료인 노르웨이 성도들은 무대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나의 눈에 비친 노르웨이의 장엄한 해안 지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가 아는 한 다시는 이 광경을 보지는 못할 것이었다. 1884년 초여름, 아이다 헌트 우다는 애리조나 동부 스테이크의 젊은 여성 상호양상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아이다는 이 일을 하면서 스노플레이크와 세인트 존스를 비롯한 그 지역 정착촌들의 젊은 여성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스테이크 내 모든 상호양상회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기마다 대회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일 때면 아이다는 기쁨을 느꼈다. 아이다는 데이비드 우달과 결혼한 뒤 다시 세인트 존스로 돌아갔는데 그곳의 성도들은 것엔 반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는 성도들이 그들의 군에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영향력 있는 시민들이었다. 닌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는 교회의 회원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투표권 행사도 막으려 했다. 그들은 또한 신문을 발행하여 성도들을 공포에 몰아넣도록 독자들을 선동했다. 이 신문의 한 기사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다. 미주리와 일리노이는 어떻게 몰몬을 제거했는가? 그들은 총과 밧줄을 썼다. 그러나 아이다는 데이비드와 엘라와 함께 꾸린 가정에서 안정을 찾았다. 한동안 엘라는 아이다가 이 가정에서 얻은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두 여성은 질병을 비롯한 매일의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욱 가까워졌다. 아이다가 우달 가족에 합류한 후로 엘라는 두 딸 어마와 메리를 낳았고 아이다는 엘라의 출산과 육아를 도왔다. 아이다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메리가 태어난 지 닷새가 지난 1884년 7월 10일 아이다가 저녁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데이비드의 매제인 에먼테니가 문간에 들어섰다. 그는 일보다 처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아내이자 데이비드의 여동생인 일라이자는 남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소환된 상태였다. 일라이자는 법에 따라 남편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되는 대신 보안관들을 피해 은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당신일지도 몰라요. 에먼은 아이다에게 주의를 주며 말했다. 세인트 존스의 감독이자 일보다 철원자로 알려진 아이다의 남편 데이비드는 가장 주요한 기소 대상이 될 터였다. 보안관이 소환장을 들고 와서 아이다를 붙잡으면 그녀는 법정에서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에르먼즈 법에 따라 그는 불법 동거 혐의로 300달러의 벌금형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일보다 처제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했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데이비드는 500달러의 벌금형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아이다가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사람은 딸을 출산하고 아직 몸을 추스르지 못한 엘라였다. 엘라는 아직 아이다의 도움이 필요했고 아이다는 엘라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머무른다면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뿐이었다. 아이다는 황급히 머리에 쇼를 두르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일라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보안관을 피해 이웃에 숨어 있었고 아이다도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어린 자식들을 맡기고 나와 있었다. 여성들은 매일 바깥을 주시했으며 그러다 낯선 사람이 집 근처로 다가오면 얼른 침대 밑이나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아이다가 이웃에서 지낸 지 엿새가 지났을 무렵 한 동료가 그녀와 여성들을 은밀히 스노플레이크로 옮겨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이다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재빨리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겼다. 엘라와 아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동안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노플레이크에 도착한 직후 아이다는 젊은 여성 조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세인트 존스에서의 시련이 생생했다. 아이다는 이렇게 간증했다. 복음을 위해 박해를 겪는 사람은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 시련 없이 그저 순조롭게 생활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위험에 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름이 끝나 갈 무렵 유타준주에서는 에드먼즈 법에 따라 몇몇 성도가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어 수감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체포된 성도 중에는 너저 클로슨도 있었는데 그는 5년 전에 자신의 선교사 동반자인 조셉 스탠딩이 살해되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너저는 두 아내를 두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플로렌스 디누디와 리디아 스펜서였다. 너저가 체포되자 리디아는 자취를 감췄고 그렇게 이 기소건은 핵심 증인이 없어진 상황이었다. 너저의 재판은 10월에 시작되었다.
존 테일러 회장을 비롯한 후기 성도 증인들은 공판에서 최대한 법정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검사들이 선지자에게 교회에서 행해진 결혼 기록의 소재를 묻자 그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증인이 기록을 보고 싶다면 혹시 그 소재를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테일러 회장이 답했다. 알아보면 알아낼 수 있겠지요. 이에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께서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선지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할 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일주일 동안 그와 유사한 증언들이 계속되면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판사는 재판을 중단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한 보안관보가 리디아 클로슨의 행적을 추적하여 법정에서 너저에 대해 증언하도록 그녀를 소환했다. 곧 새로운 공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이전 공판에 나왔던 몇몇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본 뒤 리디아를 증인석에 세웠다. 리디아는 창백했지만 결의만큼은 굳건해 보였다. 서기가 리디아에게 진실만 말하겠다는 맹세를 받으려 하자 그녀는 선서를 거부했다.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모릅니까? 판사의 말에 리디아는 이렇게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증인은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경고에도 리디아가 이렇게 나오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뒤 판사는 리디아를 보안관에게 넘기고 재판을 중단했다. 그날 밤 교도소로 이송된 리디아는 너저에게 전가를 받았다. 너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간청했다. 리디아는 임신 중이었고 법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결국 집과 가족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연방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보안관은 리디아를 데리고 사람들이 운집한 법정으로 갔고 검사들은 그녀를 다시 증인석에 세웠다. 서기가 선서를 진행하자 이번에는 리디아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가 그녀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다. 리디아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다. 검사는 추궁하듯 물었다.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너저 클로슨입니다. 리디아가 대답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에드먼즈 법이 발효된 뒤 내려진 첫 번째 유죄 판결이었다. 9일 뒤 너저는 판결을 앞두고 재판정에 나왔다. 판사는 너저에게 판결을 듣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내 조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입니다. 판사는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 넣어 앉았다. 그는 관대한 판결을 내릴 마음이었으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보란듯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판사는 근엄한 얼굴로 일부다 처제의 혐의에 대해서는 4년의 징역형과 $500의 벌금형을, 불법 동거 혐의에 대해서는 $300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정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보안관은 너저를 바깥으로 안내하여 친구와 친척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준 뒤 그를 교도소로 데려갔다. 너저는 준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0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그해 겨울, 유타 준주 곳곳의 정착지에서는 보안관들이 성도들의 집집을 다니며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들은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가족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들을 잡아들이고자 했다. 법집행관들이 밤낮으로 집을 뒤지고 어린아이들을 침대에서 끌어내리는 광경을 부모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보안관들은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복수결혼을 한 여성을 발견하여 그녀가 남편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그 여성을 체포할 수도 있었다.
존 테일러는 계속해서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으나 그런 마음이 큰 만큼 가정이 붕괴되는 성도들의 상황을 모를 리 없었고 그들의 복지에 책임을 느꼈다. 얼마 후 그는 체포를 피하고 더 큰 자유를 찾기 위해 성도들을 미국 밖으로 이주시키는 문제를 교회의 지도자들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1885년 1월 존 테일러 회장은 조셉 F. 스미스와 몇몇 사도들,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 바로 북쪽의 애리조나 준주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솔트레이크 시티를 나섰다. 그곳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이미 보안관을 피해 멕시코로 달아난 이들도 있었다. 존과 조셉, 그리고 그들의 동반자들은 혹시 더 많은 성도가 멕시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고자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갔다. 멕시코로 간 그들은 정착촌에 공급할 물이 충분히 흐르는 곳 근처에서 괜찮아 보이는 장소 몇 곳을 찾아냈다. 며칠 뒤 일행과 함께 애리조나로 돌아간 존은 그들과 함께 다음에 할 일을 논의했다. 그들은 결국 멕시코의 치와와주의 땅을 사서 정착촌들을 건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존은 몇몇 형제에게 기금 마련을 시작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일행과 함께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존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조지 큐 캐넌에게서 급한 정보 한 통을 받았다. 조지는 유타의 반대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이 제1회장단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몇몇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존이 캘리포니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선지자는 기도로 인도를 구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갈 것이며 조셉 F. 스미스가 하와이에서 다시 한번 선교 사업을 하도록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유타로 돌아가면 존을 비롯한 형제들이 체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도 있었지만 존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유타였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존은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특별 평의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멕시코의 땅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피신하여 체포를 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존은 성도들에게 기소를 피하기 위해 폭력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이제 그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일요일이 돌아오자 존은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고 회당에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전에도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했다. 메토깃을 여미고 단추를 단단히 잠그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추위를 피하십시오. 다른 폭풍들이 그랬듯이 이번 폭풍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존은 있는 힘껏 성도들을 격려한 뒤 회당을 나와 마차에 오른 뒤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